역사를 보는 또 다른 눈, 심리학. 관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출판 시장에서 역사 서적은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빠지는 법이 없고, 방송계에서도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의 시청률은 제작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물론 영화계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연극과 뮤지컬에도 역사 바람이 불고 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것일 뿐, 개인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역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못지않게 역사라면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의 태도는 역사를 생소한 이름과 연도들의 조합이나 단지 옛날 이야기로만 보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의 역사는 그리 반가운 과목이 아니다. 사람들의 이름과 연도, 그리고 주요 사건의 배경과 이유까지 외워야 하는 대표적인 암기 과목이다. 학생들에게 역사의 재미와 유익함을 전달하려는 교사의 노력도 시험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해지기 일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역사에 흥미를 가질 가능성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을 가능성과 엇비슷하지 않을까. 게다가 역사는 소위 주요 과목도 아니다. 이처럼 학창시절의 역사는 잘 해봐야 그저 그런 과목, 자칫하면 머리만 복잡해지는 피곤한 과목일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학교를 졸업하고도 상당 기간 역사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해가 뜨면 안개는 옅어지는 법.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사라진다. 이때 우연하게 접한 역사 관련 책이나 드라마, 영화를 재미있다고 느낀다. 서점에 가서 역사 코너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TV에서 사극이나 역사 다큐멘터리를 챙겨보기도 한다. 모르던 것은 알게 되고 알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서 역사의 맛을 음미한다. 물론 이런 계기가 없었던 사람들은 중고등학생 때의 따분하고 지루한 역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역사를 즐기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우선 재미와 즐거움을 꼽을 수 있다. 논어에 보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말이 있다. 물론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기겁하겠지만 사실 무엇인가를 배우고 안다는 것은 즐거운 활동이다. 학교 공부는 싫어하는 학생들도 새로운 게임이나 운동 혹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관심 갖게 된 주제에 대하여 알고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역사를 즐기는 심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반드시 역사이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분명 사람들이 역사를 즐기는 이유에는 재미와 즐거움, 그 이상의 것이 있을 법하다. 무엇일까? 바로 교훈이다. 학교 역사 시간에는 물론이고 역사 공부를 추천하는 부모님이나 선배들로부터 들었을 법한 이유이기도 한 교훈. 교훈을 역사의 목적으로 찾기 시작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투키디데스는 과거 사건들로부터 현재에 관계되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서술한다 했고, 헤로도토스는 일어났던 바들이 잊히지 않도록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를 잇는 그리스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단과 근거를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결국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역사의 목적을 철학자이자 로마의 국부로 일컬어지는 키케로가 한마디로 정리했으니 바로 삶의 교사이다. 반대. 그러나 이렇게 역사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역사의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역사가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사실을 개입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과거의 역사보다 현재의 교훈을 더 중요시하면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한 가지 예가 프랑스 시민혁명의 기폭제로 잘 알려진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다. 이는 필자의 전작, 누다심의 심리학 블로그에서 다룬 바 있다. 많은 이들은 바스티유 감옥이 전제 정치를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수용하던 곳으로 시민들이 혁명의 불꽃을 살리기 위한 의도로 점령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바스티유 감옥에는 4명의 사기꾼을 비롯하여 총 7명의 죄수가 수감되어 있었다. 즉, 전제 정치와는 무관한 감옥이었다. 시민들이 감옥으로 몰려갔던 이유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전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기와 탄약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워낙 많은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고 흥분한 시민들이 우발적으로 감옥을 점령해버린 것이다. 흔히 구체제라고 번역되는 앙시엥 레짐을 타도하고 시민혁명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적인 견해가 들어간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둔갑시켰다. 이처럼 역사의 실용성이 강조되면서 역사의 본질 자체가 왜곡될 위험이 점점 증가하자 19세기에는 이에 대한 반발로서 실증주의 역사관이 대두되었다. 근대 사학의 기초를 닦았다고 평가받는 랑케를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 사가들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역사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랑케는 역사의 발전과 진보라는 명목하에 프랑스 혁명의 우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앙시엥 리즘이 평가절하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시대든지 독자적인 성격과 의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사를 지금의 시각이 아닌 그때의 시각으로 보자고 주장했다. 어떤 이들은 랑케를 비롯한 실증사가들이 철저하게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그 자체에만 강조점을 두어서 역사를 단순한 연대기로 인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사실 역사적 사실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연대기는 이미 중세시대에도 존재했다. 랑케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대마다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관점이 사료의 객관성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역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실용적 기능,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객관적인 역사를 전제하고 있으며 역사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용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사학자인 에드워드 카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잘 나타난다. 그는 역사란 역사가와 그가 접하는 사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상호관계의 과정이요. 현재와 과거 사이에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다. 이런 정의를 끌어내기 위하여 그는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지를 규명한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이란 과거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택하고 일정한 질서로 배열할 때만 성립한다. 결국 역사의 실용적 기능을 위해서 과거의 사실이 왜곡되어서도 안 되고 역사 그 자체만을 위해 현재의 필요성이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둘은 함께 있어야 빛을 발하는 것이다. 조력. 역사를 탐하는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보았다. 즐거움과 유익함.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로 후자이다. 과거를 알아가는 즐거움이야 지나치게 따분한 책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부터 현재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끌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로부터 유익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실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를 업으로 삼는 학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이 부분을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교사로서의 역사를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 사학자들이 다양한 사료 발굴과 검증을 통하여 과거를 재구성하려는 노력과 수고를 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은 역사가가 아닌 우리에게 남은 과제이다. 이것을 과제라고 표현한 이유는
역사가 직접적인 교훈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먹을거리로 비유하자면 역사는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재래시장 좌판에서 파는 식재료에 가깝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요리법으로 직접 요리를 하는 어느 정도의 수고가 있어야 진미를 알 수 있다. 물론 사학자들이나 작가들이 역사를 빌어서 당면 과제에 대한 조언과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반적이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스스로 역사를 요리해서 자신이 원하는 맛을 찾아야 한다. 위인전직과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두 인물, 나폴레옹과 링컨을 예로 들어보자. 이 두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다. 대통령이나 총리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더욱 직접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나폴레옹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링컨을 역할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과 자신의 입장, 즉 대통령이나 지도자 같은 자신의 입장이 같다 하더라도 시대나 상황, 그리고 당면 과제의 내용까지 일치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요리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닌 회사의 CEO나 부서의 장이나 집안의 가장인 경우라면 어떠할까? 나폴레옹이나 링컨은 회사의 CEO였던 적은 없고 가장이긴 했지만 그들의 전기에서 이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당연히 요리하는 수고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어떤 집단에서 리더를 해본 적도 앞으로 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은 나폴레옹과 링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전혀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어떠한 식재료든 자신의 입맛에 어울릴 만한 요리법만 알고 있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역사가 인물의 전기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모를까? 역사에는 위인들 못지않게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시적 내용도 많다. 이런 경우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 대다수는 국가나 사회의 운명을 책임질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조선사를 예로 들어보자. 조선시대에는 각각 2번의 외란과 호란이 있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외침으로 인해 피해가 막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잦고 지나친 당파 싸움이다. 각 당파의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 대다수는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장관도 아니고 국회의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도 아니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국가의 안위보다 당리 당량만 일삼는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재선되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겠지만 왠지 이런 식의 교훈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따져보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역사를 지루한 과거들의 묶음 정도로 여기는 이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역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건과 사람을 대할 때 주로 외적인 조건과 상황,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가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 역할에 어울리지 않으면 역사로부터 얻을 교훈이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때 심리학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역사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라는 식재료를 요리할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공통. 심리학은 어떤 학문인가?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 관심 대상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다. 여기서 역사와 심리학의 접점이 생겨난다. 많은 역사가들 역시 역사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인간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저서 필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 지난 일과 비슷할 수 있는 장래의 인간사에 교훈을 주고자 했다. 이는 인간성은 동일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탈리아의 사학자 비코 역시 인간성의 동질성을 기초로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 인간성이란 갑자기 변화하지 않으며 자취와 관습을 보유하고 있기에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정신 속에서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영국의 사학자 콜링 우드는 역사를 인간성의 과학이라고 하면서 역사의 대상은 과거에 행해졌던 인간들의 행동이고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의 주체인 인간의 행위라고 했다. 프랑스의 사학자 브로델 역시 역사를 인간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역사와 심리학의 공통 분모가 인간이니 심리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한다고 하면 어떤 이들은 역사를 미시사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 그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우선 역사를 서술하고 이해하는 방법인 미시사와 거시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 거시사는 역사를 국가나 민족 수준에서 접근하되 정치와 경제 등 사회적 환경과 제도 변화를 주로 다룬다. 반면에 미시사는 개인이나 어느 지역의 공동체 수준으로 접근하면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주로 다룬다. 거시사는 숲 전체의 지형과 모양으로, 미시사는 각각의 나무로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 방법의 구분은 이분법적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사학계에서는 미시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세세하게 묘사되는 미시세계의 역사 현실로부터 역사의 전체적 조망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세 봉건제나 근대 자본주의와 같은 거시 구조의 틀로부터 야기된 문제들을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학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미시사를 새롭게 조명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거시사를 통하여 정치와 경제, 사회 구조라는 역사의 거대한 뼈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사이사이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것은 미시사를 통하여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개인의 삶을 다룸으로써 가능하다. 더 나아가 미시사는 자연과학의 카오스나 양자론처럼 역사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학계의 흐름이고 아직도 역사의 소비자인 대중들 가운데는 역사가 곧 거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몇 년도에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그때의 정치와 경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역사를 안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무슨 역사냐고 말하면서 심리학적인 접근을 근거 없는 성격 분석 정도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접근, 소위 미시사적인 접근을 한다고 해서 과거 인물의 성격만 분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심리학을 정신분석이나 성격 연구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다. 현대심리학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한다. 때로는 자연과학의 성과를 빌려오고 때로는 비과학적이라고 할 정도의 사변적 이론을 받아들인다.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가 하면 피험자를 모집하여 기발한 방법으로 실험을 한다.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찰을 하고 설문지를 사용한다. 심리학의 하위 분야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 계속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중 역사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분야가 사회심리학이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환경과 제도, 문화에 관심을 둔다. 다시 말해 기존 사학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인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주목한다. 물론 외적인 조건과 상황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진다. 사회심리학의 창시라고 불리는 레빈은 인간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 사이의 함수라고 표현했다. 레빈 이전에 많은 심리학자들은 개인 내적 부분, 주로 성격에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학과 역사학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는 외적인 조건,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레빈은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만 사람의 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역사에 접근하면 사람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게 된다. 좁게는 소규모의 집단, 넓게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와 경제, 제도와 문화의 사회구조 역시 사람들의 작품 아닌가. 사람들이 사회구조를 만들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바꾸기도 하면서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것을 기존의 미시적인 접근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 의미. 역사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인간이라는 접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외에 언급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과거의 인간과 오늘의 인간, 그곳의 인간과 이곳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보편성이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성을 인정하면 과거의 역사로부터 오늘의 교훈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인간의 보편성은 역사학계에서는 순환론으로 치부되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입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결코 순환되거나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하여 문명의 흥망을 일반화했다. 이 책은 역사의 순환론과 일반화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이던 전문 역사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가 어느 역사가도 누리지 못한 대중적 명성을 얻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반화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인간의 보편성과 동질성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 누구도 마치 붕어빵 장수가 같은 모양의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역사가 기계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항상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독재자들은 깨어있는 민중들의 심판을 받은 적이 많았는데 그 과정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채우는 데 급급한 독재자들의 말로는 끔찍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는 있다. 이처럼 보편성의 강조와 순환론적 역사 이해는 역사 자체의 특성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현재에 필요한 교훈을 얻어내기 위한 가정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할 듯 싶다. 보편성에 주목하는 것이 특수성을 배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보편성과 동질성을 가정함으로써 그때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으로부터 의미 있는 교훈을 배우려는 것이다. 인간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의미 있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논리는 심리학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심리학의 관심 대상은 보편적인 인간이다. 보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리학의 여러 이론과 연구 결과를 특정 지역이나 시대에 국한시키지 않고 누구에게든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외국에서 진행된 수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와 외국에서 만들어진 각종 심리 검사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심리학이 특수성이나 개인차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심리학의 하위 분야인 성격심리학은 바로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심리학은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포함한 인간의 속성을 100% 설명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지도 않는다. 다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론을 만들며 자신들의 이론을 통하여 어떤 현상에 대하여 유일한 설명이 아니라 유의미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 두 표현의 차이는 매우 크다. 유일한 설명이 어떤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라면 유의미한 설명은 다양한 원인을 인정하되 그 중에서 생각해 볼 만한 설명임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심리적 설명을 두고 틀린 혹은 불충분한 설명이라거나 심리적 환원주의의 오류, 즉 전체를 일부분으로 환원시키는 오류라고 비판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를 했거나 혹은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자살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설명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다. 만약 심리학자들이 자살이라는 현상을 100% 우울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심리적 환원주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심리학자도 자살의 유일한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우울증이 자살을 어느 정도,
전체의 몇 퍼센트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며 이것이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분명히 역사의 여러 사건들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이다. 정치와 경제, 법률과 사회, 문화와 종교 등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조건들 자체보다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유의미한 설명을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들 대부분은 정치와 경제 등 거시적인 조건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사학자인 블로크는 역사적 사실이란 본질적으로 심리적이라고 했다. 물론 외적인 힘의 개입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힘의 영향력은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방향을 부여받는다. 그에 따르면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것도 집단적 감수성의 특수한 경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이유이다. 발견. 역사와 심리학의 보편적 인간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음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역사와 심리학을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각종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그런 시도들이 역시 있었고 매우 흥미로운 접근들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책은 루마니아 태생의 바르부의 저서 역사 심리학이었다. 그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심리학과 역사학이라는 두 개의 학문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 이 두 학문 영역의 양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롭고 보람 있는 전망이 펼쳐지리라는 확신이 있다. 심리학과 역사학의 접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바르부는 사학자일까 아니면 심리학자일까? 그는 어느 쪽도 아닌 사회학자였다. 사회학자인 그가 역사 심리학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좀 의외였다. 그는 아이디어를 인류학에서 얻었다고 한다. 인류학은 인류의 신체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인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가장 폭넓고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는 학문이다. 또한 인간의 보편성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심리학과 달리 문화적 특수성과 상대성을 기초로 하여 과학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과 자료들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바르부가 어떻게 인류학을 통하여 역사와 심리학의 접목인 역사 심리학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는 인류학자들이 어떤 공동체의 문화사회적인 제도와 구성원의 정신세계에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란 기억이나 지각, 사고와 같은 의식적 수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성격처럼 동기적이고 무의식적인 측면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일례로 발리섬 사람들의 정신구조가 분열형이고 독일 나치즘의 정신구조는 망상형이었다고 한다. 또한 거의 모든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는 사람들의 정신현상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신구조가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심리학자는 개인의 정신구조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역사학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역사 심리학의 과제가 인간의 정신을 역사적 현상으로 연구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제도나 문화가 인간의 정신,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인간의 정신이 다시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심리사회적 사이클인 것이다. 심리사회적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공동체의 역사적 발전이 사회적 조건과 심리적 조건에 의해 상호 번갈아 추진되어진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역사적인 인과관계가 심리적인 요인에서부터 비심리적인 요인으로 순환하면서 움직여 간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사례로 독일의 나치즘을 들고 있다. 우선 나치즘의 출발은 심리적인 측면, 즉 히틀러의 망상적 성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히틀러의 성격 역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기원을 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낡은 사회제도의 붕괴, 그리고 정치적 또는 정신적 혼란이라는 현상을 지적한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현상들이 욕구 불만과 불안, 의심의 원인이며 이는 비단 히틀러만이 아니라 동시대의 독일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독일의 망상형 성격이 많아졌고 이것이 히틀러의 망상형 행동을 지지하면서 사회적 조건에 집단으로 반응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권력의 토대를 둔 엄격한 사회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직은 의심과 공격성, 강한 내집단 우월성 등이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조건은 심리 상태의 원인이 되고 심리 상태는 다시 사회적 조건의 원인이 되는 순환 과정이 생겨날 수 있다. 바르브는 인류학에서 역사 심리학의 가능성을 보았지만 동시에 두 분야의 차이점도 지적하고 있다. 인류학이 정신구조에 있어서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권을 비교하는 것이라면 역사 심리학은 같은 문화권 안에서 서로 다른 시대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한다. 재고. 인류학은 문화 간의 서로 다른 점을, 역사 심리학은 문화 내의 서로 다른 점을 다룬다는 바르브식의 접근은 과연 타당할까? 그가 역사 심리학의 대표적 주제로 들고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 문제를 살펴보자. 오늘날의 인류학에 의해 기술되고 설명되고 있는 수많은 문화, 심리적인 현상은 역사 심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다. 가령 인류학자들은 보통 수치의 감정, 수치심에서 기인된 성격 구조의 형성과 죄의 감정, 죄책감에서 기인된 성격 구조의 형성을 전혀 다른 두 개의 사회와 문화에 결부시키고 있다. 사실 이 두 개의 성격 구조는 한 사회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의 두 단계를 심리적인 차원에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인류학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은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여러 문화를 비교할 때 비교적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미국의 인류학자 베네딕트는 미국인은 죄책감에, 일본인은 수치심에 약하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자면 약속을 어겼을 때 미국인은 상대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죄책감, 규범을 어겼을 때의 감정인 죄책감을 느꼈지만 일본인은 이보다 자신이 늦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치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감정인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류학자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주장했다면 바르브는 한 사회와 문화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고대 아테네의 문화가 수치의 단계에서 죄의 단계로 발전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삐아제가 제시한 도덕 발달 단계와 비교한다. 아동의 인지 발달로 많이 알려진 삐아제는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도 간단한 단계 이론을 제시했다.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의 두 단계가 그것이다. 4세까지는 도덕성의 개념이 없는 시기이고 이 시기를 지나 5세부터 7세까지는 첫 번째 단계인 타율적 도덕성에 들어선다. 이 시기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외부의 권위자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위의 의도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단계인 8세부터 11세는 자율적 도덕성의 시기로서 스스로 규칙을 정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의 결과보다는 의도를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 삐아제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는 도덕 규칙을 범했을 때 생기는 감정을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구분한다. 수치심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에 타율적 도덕성, 죄책감은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이기에 자율적 도덕성과 연관된다. 바르브는 이러한 변화와 발달이 공동체 문화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한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공동체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변화하고 개성화되기 이전의 사회에서 개성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주제는 삐아제뿐만 아니라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에도 등장한다. 8단계로 구분한 전생애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의 수치심이
세 번째 단계의 죄책감이 나온다. 어찌되었던 바르부는 어느 사회의 구성원들의 성격 구조 발달을 피아제의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한 개인의 발달 이론을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발달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바르부가 다루고 있는 문화 간 차이, 수치감대의 죄책감을 발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의 발달이라는 개념을 문화 간 차이로 적용시키면 자칫 문화 간 우열 논쟁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타율적 도덕성은 자율적 도덕성보다 미발달된 상태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히 발달해야 한다. 따라서 바르부의 주장처럼 어떤 문화의 정서가 초기에는 수치심이고 그 다음이 죄책감이라고 하면 수치심의 문화는 죄책감의 문화에 비해서 덜 발달된 상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바르부는 심리학을 언급하면서 이를 주로 성격과 무의식, 동기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이 1960년 영국에서 출간되었음을 고려할 때 당연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영국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이자 유대인이었던 프로이트가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말년을 보냈던 곳으로 정신분석의 영향력이 큰 곳이다. 게다가 1960년 이전의 심리학은 오늘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심리학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하위 분야들, 생리심리학,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등과 여러 학파들, 인간주의, 실존주의, 인지치료 등은 모두 1960년대부터 쏟아져 나왔다. 바르부가 역사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을 당시에만 해도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성격이나 본능, 동기에 국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심리학이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심리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학문이다. 바르부의 집필 시기와 지금은 불과 5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학문의 흐름과 성격은 너무나 많이 변했다.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버릴 수는 없다. 바르부의 접근 방식 중 사회 문화적인 조건이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성격이 다시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리 사회적 사이클은 분명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의 나치즘과 히틀러의 예처럼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지도자의 개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심리학으로 역사를 이해할 때 참고할 만하다. 기존. 그렇다면 정통 심리학자들 중에는 심리학적인 틀로 역사를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을까? 물론 있다. 우선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에릭슨이다. 에릭슨은 자신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두 사람을 꼽았다. 바로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간디이다. 루터에 대해서는 자신이 누구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던 청소년기의 위기, 정체성 대 역할혼란이 결국 그를 종교개혁자로 살게 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간디에 대해서는 사회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중년의 위기, 생산감 대 정체감이 그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사람에 대한 에릭슨의 분석은 청년 루터, 그리고 비폭력의 기원, 간디의 정신분석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에릭슨은 간디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실제로 인도에 가서 간디의 행적을 추적했다고 한다. 에릭슨처럼 역사 속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분석을 했던 심리학자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심리 검사인 MBTI를 만든 마이어스와 브릭스 역시 여러 위인들과 역대 대통령들의 자선을 통하여 그들의 성격을 분석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어떤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분석에만 그치지 않는다. 레빈 이후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과거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실험을 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2장에서 언급했던 제니스의 집단 사고와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던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홀로코스트에 가담했던 많은 독일군 장교들 중 일부는 전범 재판을 받았다. 그중 한 사람이 아히만인데 그는 1961년 법정에서 자신은 그저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기에 무죄라고 항변했다. 물론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는 이듬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밀그램은 아히만의 항변을 보면서 홀로코스트에 동참했던 아히만과 그의 동료들은 정말 단순히 명령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은 권위에 대하여 얼마나 복종하는가? 라는 궁금증을 품었고 이를 실험으로 알아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극히 정상적인 실험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끔찍한 피해가 가는 상황에서도 권위에 복종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전작, 누다심의 심리학 블로그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서 연구의 모티브를 얻는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중에서도 제법 사회적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그 대상이 되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이 연구들은 자연스럽게 역사적 사건을 심리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된다. 시도.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과 또 다른 역사적 접근을 시도한 심리학자가 있다. 바로 긍정심리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셀리그만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심리학자는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을 분석하는 일을 했지만 셀리그만은 과거의 분석과 함께 미래를 예측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셀리그만은 자신의 저서 학습된 낙관주의에서 새로운 역사심리학적인 접근을 소개한다. 그는 어린 시절 공상과학 소설가 아시모프의 저서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읽으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역사 심리학을 발명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셀리그만은 시간이 흘러 심리학 교수가 된 후에 현실적으로 역사 심리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에릭슨의 루터나 간디의 정신분석 정도였음을 알고 실망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 심리학이라고 칭하려면 단지 과거의 개별 사례를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여러 사례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셀리그만은 자신의 낙관주의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 심리학을 시도하는데 우선 셀리그만이 주장하는 낙관주의를 알아보자. 그는 다양한 장면에서 오랜 연구를 통하여 낙관주의의 영향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알아냈다. 낙관적인 학생이 성적이 좋고 낙관적인 운동선수가 승리하며 낙관적인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하기 쉽고 더 오래 산다는 것이다. 사변적 이론이 아닌 실제 증명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실험심리학자 셀리그만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인들의 낙관주의를 연구하면서 낙관주의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900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낙관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다. 셀리그만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이 어렸을 적 소설에서 읽었던 미래를 예측하는 역사 심리학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했고 실제로 1988년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예비 경선의 결과와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의 당선을 정확히 예측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해 치러졌던 상원의원 33명을 뽑는 선거에서 29개의 선거전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연설문을 분석하여 25개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셀리그만은 이것이 사회과학자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예측한 첫 번째 사례이며 역사 심리학의 새로운 시도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와 심리학의 만남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역사에서 중요했던 인물들의 성격이나 역사적 사건들을 분석할 수도 있고 셀리그만이 시도했던 것처럼 다양한 자료들을 낙관주의와 같은 특정 틀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
심리학이 역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 우선 사료 비판 작업에서 심리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사학자들은 역사를 알기 위하여 사료를 연구한다. 사료는 마치 고고학의 유물들처럼 단편적일 수 있으며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이거나 당파적인 관점이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학자들은 사료를 수집, 정리, 비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방법론을 터득해야만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심리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현대 심리학은 인식론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식론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지식을 얻고 그것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한 분야였다. 따라서 현대 심리학의 주된 관심사는 성격이나 동기, 무의식이 아니라 인지와 학습, 감각과 지각처럼 인간 정신 세계의 조직과 구성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은 언제나 정확히 보고 들으며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이 상당히 부정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심리학적인 이론을 잘 활용하면 사료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료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심리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사학자들은 역사 속의 인물을 연구할 때 그 인물의 정치적 입장, 당파나 개인의 이득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명은 사실 엉성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정치적 입장과 개인적 이득이 동일한 사람들이라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 인물의 성격이나 동기적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정도의 문제이지 여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좀 더 넓게는 사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심리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관이란 인류 역사 전체를 통일적으로 관찰하는 사고 체계를 갖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관찰 양식 또는 사고의 틀이며 대상에 관한 일정한 이해를 가능케 해준다. 역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여러 사관들이 있는데 그 사관은 주청자의 개인적 일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기존의 사학자들도 사관을 주청한 사람들의 일생과 사관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연구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상적인 측면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심리학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더 풍성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논쟁. 역사와 심리학의 접목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역사학계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었던 과학성의 문제이다. 현대 심리학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학이다. 과학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현상의 원인, 독립변인과 결과, 종속변인, 즉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론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학문이 과학이라고 할 때는 그 학문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연구 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자연과학자들처럼 법칙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심리학이 과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대하여 연구할 때 그 원인을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다르다. 심리학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회과학 분야가 인과관계를 밝히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일 때 사학자들은 이러한 추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니, 대다수의 역사가는 이러한 추세조차 몰랐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물론 역사 결정론에 근거하여 역사에서의 사건이나 흐름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던 헤겔과 마르크스 같은 이들이 있었지만 말이다. 역사에서 인과관계의 문제가 주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한 계기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카의 주장이었다. 그에 따르면 역사의 연구는 원인의 연구이고 역사가는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상황에 대해 왜?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건의 합리적인 원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합리적인 원인이란 다른 나라, 다른 시기, 다른 조건에서도 언젠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인 원인을 말하며 결국 그것으로부터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우발적 원인은 아무런 교훈이나 결론을 주지 못한다. 합리적 원인이 일반화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결정론을 역사에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는다. 우선 역사가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는 개념에 따라 사고하지 않으며 여러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종속성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가 구분한 합리적 인과관계와 우발적 인과관계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으며 우발적 인과관계가 역사에서 무의미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대부분이 우연의 집합체이고 우연의 일치에 의해 좌우될 뿐만 아니라 돌연적인 원인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레닌이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은 소련의 역사를 바꾼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카 역시 우발적 사건이 역사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역사의 법칙이라는 말이나 원인이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개념들이 역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사실 카 역시 역사학이 자연과학처럼 필연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원인을 밝혔더라도 역사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했다. 이처럼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결정론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인을 파악하여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만약 역사학을 인과 법칙의 발견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연과학과 접목시킨다면 이 문제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이 그 대상이라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심리학은 역사학과 달리 일정 조건만 주어지면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생리심리학처럼 자연과학의 방법과 내용을 받아들이는 분야에서는 자연과학 못지않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학의 나머지 분야에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고려해야 할 조건과 변인이 매우 많다.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듯한 두 이론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얼마나 비슷한지를 따져보는 유사성도 있으나 얼마나 달라서 서로를 보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상보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원인을 완벽하게 규명할 수 있다거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100%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은 과학임을 인정하며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그 용어를 받아들이는데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는 반면 사학자들은 과학이나 결정론과는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두 분야의 학자들은 모두 사람과 사람들이 벌이는 사건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 통섭. 역사와 심리학이 상당히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다. 그러나 기분과 현실은 다르다. 현실적으로 심리학과 역사학의 접목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심리학과 역사학뿐만 아니라 연접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여러 학문들의 관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바로 학제 간 연구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학문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이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탐구와 연구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들은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으며 천문학자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심리학자, 인간의 정치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장할 수 있는 정치학자였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었다.
그 당시에 학문이란 것은 동일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와 대발견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학문들은 끊임없이 분화하고 전문화했다. 전문화의 결과는 아주 바람직했다. 각 학문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발전은 언제나 좋고 선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면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비약적인 발전과 전문화는 학제 간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용어들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서 적어도 그 학문을 몇 년 동안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이 비단 용어 이해의 문제라면 우리의 무지함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현상이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자신들만의 용어로 정의하고 개념화한다. 학문 간의 차이는 물론이고 학문 내에서도 서로 다른 학파와 이론들이 난립하고 있다. 심리학의 하위 분야인 상담 심리를 봐도 그렇다. 분석 심리학의 융과 인간주의 심리학자인 로저스는 모두 자기, 셀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화는 반드시 다른 분야와의 차별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결국에는 학제 간 연구나 여러 이론의 통합적이고 절충적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동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당장 인정받을 만한 연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학제 간 연구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 위해 다시 학생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르게 마련이다. 또한 자칫하다가는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숨어있던 정적으로부터 일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그나마 자연과학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기에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하지만 심리학과 같은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처럼 끊임없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학계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교수라는 직분을 유지해야 하는 학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학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뿐더러 정체성 논란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 연구 실적의 압박에서도 자유로우니 마음만 있다면 다양한 학문 세계를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대중들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기존의 것과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 기존의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이론과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생물학 혹은 진화심리학의 개척자이자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윌슨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학의 지식은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담은 자신의 책 제목을 통섭, 지식의 대통합이라고 했다. 통섭으로 번역된 컨실리어스는 19세기 자연 철학자 휴얼이 창안한 말로서 라틴어 콘실리에레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콘과 뛰어넘는다는 뜻을 가진 살리레를 합쳐서 만든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 사실들과 사실에 근거한 이론을 연결하는 지식의 통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윌슨의 제자이자 이 책을 번역한 최재천은 이를 통섭으로 번역했다. 큰 줄기 또는 실말이라는 뜻의 통과, 잡다 또는 쥐다라는 뜻의 섭을 합쳐서 만든 말로써 큰 줄기를 잡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역사와 심리학의 통섭, 가능하지 않겠는가?